7편 또 하나의 조각. 스무고개 탐정 괜찮으니까 이리 좀 와봐. 다이가 일부러 스무고개 탐정을 부르면서 저만치 앞서갔다. 스무고개 탐정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컨테이너 쪽으로 필요 이상 다가가진 않았다. 괜찮아, 난 여기 있어도 충분해.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다이가 깔깔대며 웃었다. 탐정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스무고개 탐정은 차마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앗하고 소리를 지른 명규 쪽으로 다이가 달려가면서 문제가 겨우 해결되었다. 스무고개 탐정도 다이를 따라 달려갔지만 컨테이너 뒤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멀찍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다이가 먼저 와있던 명규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명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대답했다. 갔어. 누가? 설마 고양이 가족이? 다이의 말에 명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엄마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서 집을 자주 옮겨. 그래도 내가 먹이를 주니까 여기에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가버렸어. 아마 문영이가 오고 나서 아기 고양이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나봐. 명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이는 명규의 눈망울이 촉촉해진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명규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하긴 지난 목요일에 고양이 때문에 문양이와 싸운 것도 평소의 명규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명규는 그만큼 고양이들을 아끼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여기까지 와서 먹이를 주는 수고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고양이가 없다는 것을 안 뒤에야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다이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다.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의 곁에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다. 물론 바지에 흙이 묻을까봐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는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을 거야. 엄마 고양이가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할 때는 원래 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다이가 스무고개 탐정을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런 건 어떻게 알았대? 나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사건이 고양이와 관련된 사건이라 조금 찾아봤어.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의 어깨를 잡고 몸을 일으켰다. 아니야, 스무고개 탐정. 지금 바로 고양이 가족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 그 녀석들도 자기들끼리 잘 살겠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명규가 갑자기 비장한 각오라도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없어진 아기 고양이는 내가 꼭 찾을 거야. 그래서 내가 키우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든지 할 거야. 스무고개 탐정과 다이는 그런 명규에게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었다. 명규도 두 사람을 보고 쑥스럽게 웃더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를 불러서 멈춰서였다. 명규와 다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잠깐 발 좀 들어봐.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의 왼발 앞으로 코를 들이대고 외쳤다. 명규는 얼떨결에 땅에서 발을 떼었다.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의 발밑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작은 물건 하나를 쏙 빼냈다. 거미처럼 보이기도 하고 갈퀴처럼 생긴 플라스틱 빨간색 조각이었다. 스무고개 탐정, 그거 알아?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이 손 안에 든 물건에 정신이 팔려 왼발을 든 상태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다이는 그런 명규를 붙잡아주는 신용을 하면서 스무고개 탐정이 든 물건 쪽으로 다가가더니 스무고개 탐정의 손에서 문제의 물건을 낚아챘다. 명규는 결국 엉덩방아를 쪘다. 퍽! 이거 장난감 부품 아니야? 다이가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스무고개 탐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더 정확히 말하면 미니전사 황금갑옷 버전의 갑옷 고정 부품이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난 명규가 허겁지겁 두 사람 사이에 들어와 플라스틱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내가 목요일 아침에 여기서 찾은 거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스무고개 탐정이 흘린 거야? 아니, 그때 네가 주운 건 내가 집에 보관하고 있어. 그리고 그건 까만색이었지. 그럼 이건 뭐야? 명규와 다이가 스무고개 탐정의 얼굴을 보며 동시에 물어보자 스무고개 탐정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뭐긴 뭐야, 또 하나의 조각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스무고개 탐정은 벌레라도 씹은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명규와 다이가 이유를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이 처음 플라스틱 조각을 보았을 때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를 풍겼다. 명규는 고작해야 장난감 부품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다. 한 개가 있으면 어떻고 두 개가 있으면 어때? 두 개는 한 개보다 두 배나 많으니까 문제야. 한 개하고 두 개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명규의 생각이 혼잣말로 흘러나와 스무고개 탐정에게도 들린 모양이었다. 화들짝 놀라는 명규를 뒤로하고 스무고개 탐정이 손을 흔들며 갈림길 저쪽으로 사라졌다.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쓸데없는 걱정으로 끝나기를 바랬다. 월요일에 문양이와 화해하고 나서 아기 고양이를 찾으면 사건은 이대로 끝이 날 것이다. 이번에는 스무고개 탐정의 추리가 필요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명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다. 8편 고양이 습격 사건.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명규는 결심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로 했다. 문양이에게 사과하자. 문양이와 화해하고 나면 문양이도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빠짐없이 설명해 줄 거라고 명규는 믿었다. 그러면 아기 고양이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명규는 고작 이런 일로 스무고개 탐정에게 의뢰한 사실이 우스웠다. 친구끼리의 문제는 역시 친구끼리 해결하면 그만이었다. 명규는 2반 교실을 나가서 1반 교실 뒷문 쪽으로 가서 슬며시 안쪽을 살폈다. 몇몇 아이들이 아침부터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정작 문양이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구나 싶어서 명규는 아예 학교 정문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문양이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편이 다른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아 화해하기도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도에서 문양이와 둘이 이야기하면 또 싸우는 줄 알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명규가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는데 만두 민수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명규는 민수와 눈짓으로 인사를 했다. 사실 민수는 명규의 6반 정보원이다. 명규는 학교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 반을 빼고 한 반에 한 명씩 정보원을 두고 있었는데 6반에는 민수가 바로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문양이에게 사과할 생각에 마음이 급한 명규를 민수가 불러세웠다. 민수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봐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지금 명규에게 가장 급한 일은 문양이를 만나는 일이었다. 민수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좀 급한 일이 있어. 민수가 평소처럼 헤헤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정보야. 고양이에 대한 일이거든. 목소리 느리다고 설명이 나왔어요. 알았어. 하지만 이건 중요한 정보야. 너무 싸하잖아. 알았어. 하지만 이건 중요한 정보야. 고양이에 대한 일이거든. 민수의 말에 명규가 흥분했다. 아기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말에 우리 동네에서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명규가 재촉했지만 말이 느릿느릿한 편인 민수는 서둘러 말하려고 할수록 말이 꼬였다. 명규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고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동네 길고양이가 크게 다쳤어. 여기에서 민수는 한번 쉬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길고양이를 괴롭혔다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라는 소문이 있어. 민수는 다시 한번 쉬었다. 민수의 말투가 답답한 명규는 고양이가 다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한참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문양이래. 그 아이가 누구라고? 명규는 멈춰서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문양이 확실해? 정말 확실한 거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다른 애한테 전해 들은 거라서 잘 몰라. 근데 문양이를 봤다는 아이도 우리 학교니까 직접 가서 물어봐. 4학년 몇 반이더라 이름이. 명규가 민수의 입만 쳐다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사이에 계단을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명규가 기다렸던 문양이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명규를 본 문양이는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명규와 민수를 지나치려고 했다. 명규는 문양이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전 민수에게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꽉 움켜잡았다. 결국 명규는 문양이를 잡지 못하고 문양이는 명규를 지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명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그런 명규의 심정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4학년 아이의 이름만 생각하고 있었다. 민수의 입에서 문양이를 봤다는 아이의 반과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명규는 4학년 교실로 뛰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럴 수 없었다. 명규는 제자리에 서서 민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생각에 잠겼다. 명규의 머릿속은 터질 듯 복잡했다. 문양이는 정말로 고양이를 해친 걸까? 일부러 길고양이들을 괴롭히고 아기 고양이를 데려간 걸까? 문양이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 명규는 생각을 떨쳐내려고 고개를 흔들었다. 명규와 문양이는 지난 5년 동안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친구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명규는 문양이를 의심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모두 문양이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명규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민수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서 있었다. 계단을 지나는 아이들 모두 명규를 이상하다는 듯 보았다. 명규는 눈에서 쏟아지려는 눈물을 옷깃으로 살짝 닦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신경 썼다. 그리고 눈에 고인 눈물이 마를 정도로 빠르게 5학년 6반 교실로 뛰어갔다.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우연히도 스무고개 탐정은 6반 교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을 본 순간 반가운 마음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런 명규를 본 스무고개 탐정은 당황하여 아이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으로 명규를 데려갔다. 문양이는 범인인 거야? 아닌 거야? 빨리 말해줘, 스무고개 탐정.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이 문양이는 무죄라고 명쾌하게 말해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다. 명규는 그런 스무고개 탐정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민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스무고개 탐정에게 털어놓았다. 정말로 네가 본 아이가 문양이가 맞아? 스무고개 탐정이 물음에 4학년 아이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스무고개 탐정이 다시 물었다. 학년도 다르면서 문양이 얼굴은 어떻게 아는 건데? 그 아이는 지난번 마술사 사건으로 문양이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기야 그 사건은 학교에서 유명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 네가 봤을 때 문양이가 고양이를 해치고 있었어? 4학년 아이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고양이가 다쳤다는 외침과 함께 문양이가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 아이는 스무고개 탐정이 부리부리한 눈을 한 채 계속 추궁하니 약간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 스무고개 탐정의 눈치를 보는 아이에게 명규가 고맙다고 말하고 그만 교실로 가보라고 했다.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을 걱정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스무고개 탐정, 지금까지 질문을 6개나 썼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써도 괜찮아? 지금까지 스무고개 탐정의 질문 속도는 확실히 빠른 감이 있었다. 지난번 마술사 사건 때는 신중하게 질문을 하나씩 골랐는데 이번에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질문을 막 던져댔다.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 스무고개 탐정이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번 마술사 사건 때도 스무고개 탐정이 이렇게 침울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건에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듯 보이는 걸까? 명규는 도무지 스무고개 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너희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불러줘. 나하고 다이하고 문양이를 말하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은 잠시 고민하고 나서 말했다. 문양이는 오지 않을 거야. 지금 억지로 오게 하지 않는 편이 좋아. 너하고 다이 그리고 마술사도 부르자. 학교가 끝나고 네 사람은 다시 박쥐버거에 모였다. 문양이가 빠진 자리에 마술사가 들어왔다. 마술사는 명규의 말을 듣고 반가운 듯이 단번에 오겠다고 했으면서도 막상 스무고개 탐정 앞에서는 거드름을 피웠다. 스무고개 탐정 앞이라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 바쁜데 왜 부르는 거야? 나는 탐정 조수가 아니란 말이야. 마술사의 말에 다이가 발끈했다. 나도 탐정 조수는 아니거든? 우린 그냥 다 같은 동료라고. 그치, 스무고개 탐정? 다이의 말에도 스무고개 탐정은 입을 꼭 다문 채로 있었다. 무한해진 다이는 뾰루통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스무고개 탐정이 그런 다이를 보고 귀엽다는 듯 피식 웃더니 천천히 입을 열어 또박또박 말했다.
나 지금까지 쓰던 20가지 질문 방식을 그만두겠어.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의 입은 박쥐라도 날아들 것처럼 쩍 벌어졌다. 9편 20곡의 탐정의 변신. 너 미쳤구나. 이건 다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럼 내 사건을 포기한단 말이야? 요새 마음이 약해진 명규는 크게 실망한 모습이었다. 20가지 질문이 없으면 20곡의 탐정이 아니라 그냥 탐정이네, 탐정. 마술사는 비꼬듯 말했지만 악의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20곡의 탐정은 세 사람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쳐다보고 나서 말했다. 걱정하지 마. 20곡의 탐정이라는 이름은 계속 쓸 거고 사건도 해결할 거니까. 그러면 왜 20가지 질문을 버리겠다는 거야? 다이가 손을 허리에 대고 따지듯이 물었다. 20가지 질문을 버린다고 한 적은 없어. 지금까지 쓰던 방식을 그만두겠다고 했지. 글쎄, 20곡의 탐정의 약점을 깨달았다고나 할까? 20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처음에 20곡의 탐정이 될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 20곡의 탐정의 약점을. 그 약점이 도대체 뭔데? 다이가 20곡의 탐정을 추궁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직하지는 않아. 사실은 모두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질문해서 얻는 답이 항상 진실은 아닌 거야. 20곡의 탐정은 폭탄 선언을 하는 사람치고는 꽤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마술사는 그런 20곡의 탐정의 태도가 흥미로운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 얘기는 이번 사건에선 네가 한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정말? 마술사의 말을 듣고 명규와 다이가 한 목소리로 20곡의 탐정에게 물었다. 두 사람 중 다이는 첫 번째 목격자의 증언을 같이 들었고 명규는 두 목격자의 증언을 모두 들었지만 거짓말하는 기색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20곡의 탐정은 마술사를 위해서 두 목격자와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첫 번째 목격자는 사바나이야. 문양이가 명규의 고양이들을 괴롭히고 아기 고양이 중 한 마리를 데려가는 걸 보았다고 했어. 그걸 본 장소는 명규의 고양이들이 머무는 컨테이너 뒤편, 고양이 집이 잘 내려다 보이는 뒷산 공원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많아서 아주 환한 곳인데 목격자는 매일 운동을 하기 위해 밤마다 그 공원에 온다고 했어. 그리고 그날 밤 명규가 먹이를 주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문양이가 저지른 행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지. 특히 문양이의 얼굴을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했어. 20곡의 탐정은 잠시 마술사가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두 번째 목격자는 4학년 여자아이야. 목격자는 고양이 습격 사건을 보았다고 했어. 문양이가 직접 고양이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고양이가 다쳤다는 외침과 함께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문양이를 보았다고 했어. 특히 문양이의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했지. 세 사람이 골똘히 생각하는 동안 20곡의 탐정은 턱을 개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서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어때? 알 것 같아? 20곡의 탐정이 놀라듯 물었다. 첫 번째 아이 아니야? 놀라듯이요? 놀라듯이요? 놀라듯이 물었대. 첫 번째 아이는 아이가 아닐까? 사실 그때 좀 수상해 보였거든. 명규의 말에 다이도 동의한다는 눈빛을 보냈다. 마술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둘 다 거짓말했어. 정말? 20곡의 탐정의 말에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다.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챈 거야?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챈 거야?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챈 거야? 명규가 물었다. 아니, 그걸 동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둘 중 하나는 나도 거짓말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해. 좀 수상한 정도지. 그래도 다른 하나는 아주 많이 수상해. 확실히 거짓말이야. 힌트라도 좀 줘. 그래야 풀 수 있지. 20곡의 탐정의 설명을 들은 다이가 푸념하자 20곡의 탐정은 흔쾌히 힌트를 주었다. 두 목격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놀랄 정도로 똑같아. 그게 바로 힌트야. 세 사람은 이제 아까 20곡의 탐정이 들려준 설명에서 목격자들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문양의 얼굴? 문양의 얼굴? 마술사의 대답에 20곡의 탐정이 정답이라고 외쳤다. 거짓말인 이유는 각자 집에서 생각하고
중요한 건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문양이의 얼굴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한 거야. 하지만 그 둘의 말 속에 수상한 구석이 있어서 다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두 사람이 정말로 문양이의 얼굴을 봤는지조차 의심스러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문양이하고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야. 왜 문양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양이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을까? 문양이가 범인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누군가가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다는 거겠지. 아마도 진짜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짓일 거야. 명규가 분통을 터뜨리며 탁자를 내려쳤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범인 때문에 난 문양이하고 5년 동안 쌓은 우정이 깨졌다고. 아직 깨진 것은 아니야. 금이 간 정도지. 잘만 하면 다시 붙일 수 있어. 스무고개 탐정이 명규를 위로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문양이를 범인으로 몬 거야? 문양이가 누구한테 원한이라도 산 거야? 그 바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언제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다이가 이번에도 중요한 문제를 끄집어냈다. 다이의 말에 스무고개 탐정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전부터 스무고개 탐정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 같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말해줄 때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할게. 스무고개 탐정이 갑자기 침울해지는 바람에 세 사람도 덩달아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 말라깽이 형이 햄버거 세트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축 가라앉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다들 햄버거를 먹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찼을 무렵 명규가 말을 꺼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20가지 질문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명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다이와 마술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라면 스무고개 탐정의 탐정 생활은 끝이다. 20가지 질문에 범인이 일부러 거짓 대답을 하는 증인들을 준비해 놓는다면 질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20가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스무고개 탐정이라고 불릴 수도 없다.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어.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20가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과 같이 증거들을 모으겠어.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해주기도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람보다 물건이 더 믿음직스러운 경우도 있거든. 그렇게 모든 증언과 증거에 내가 직접 질문을 던질 거야. 예전과 같은 20가지 질문을.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스무고개 탐정이 되는 거지.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모두들 박수를 쳤다. 하지만 마술사가 조금 꺼림직하다는 듯이 물었다. 정말 그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규칙을 바꿔도 괜찮아? 꼭 범인에게 못 이겨서 방식을 바꾸는 것 같잖아. 스무고개 탐정은 괜찮다고 대답하고 나서 창밖을 보며 덧붙였다. 처음 20가지 질문으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하고 스무고개 탐정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탐정이 된 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만약 범인이 내 규칙의 약점을 공격한다면 난 규칙을 바꿔서라도 그 범인을 잡거나 스무고개 탐정도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어. 스무고개 탐정은 한층 더 진지한 눈빛으로 다이를 쳐다봤다. 다이, 너는 이제부터 20가지 증거의 목록을 적어주는 조수를 맡아줘. 그래야 지금까지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거기에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은 괜히 한마디 더 붙였다. 내가 같은 반이니까 증거가 생길 때마다 작성해달라고 말하기 편해서 부탁하는 거야. 다이는 가방에서 연습장과 볼펜을 꺼냈다. 스무고개 탐정은 명규와 다이와 마술사와 함께 신중하게 상의하면서 지금까지의 증거품 목록과 질문을 작성했다. 다이는 연습장에 예쁜 글씨로 증거를 하나씩 적어 놓았다. 1. 문양이의 팔에 감긴 붕대. 문양이의 팔에 난 상처는 그날 밤 엄마 고양이가 핥힌 자국일까? 2. 명규가 발견한 검은색 미니전사 황금 갑옷. 명규가 주운 부품은 문양이가 떨어뜨린 것일까? 그날 밤 사건 이후 사라진 고양이. 고양이는 누가 데려갔을까? 4.
문양이가 길고양이 집을 망가뜨리고 아기 고양이를 데려갔다는 첫 번째 목격자의 증언. 첫 번째 목격자는 그날 밤 문양이를 봤을까? 이건 거짓말이라며 다이가 네 번째 질문 내용을 보고 스무고개 탐정에게 물었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그 증언들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한 다음에 생긴 거라는 말이니까 알겠지? 5. 길고양이 집에서 발견한 빨간색 미니전자 황금갑옷 부품. 미니전자 아니고 미니전자 황금갑옷 부품. 왜 같은 부품이 두 개나 떨어져 있을까? 6. 주말에 길고양이가 습격했다는 흉흉한 소문. 길고양이를 습격한 범인은 누구일까? 7. 길고양이를 습격하고 도망가는 문양이를 보았다는 두 번째 목격자의 증언. 두 번째 목격자는 정말 문양이 얼굴을 보았을까? 다이는 완성한 증거 목록을 들어서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봐. 목록에 적힌 증거는 지금까지 모두 7개다. 그에 따른 질문도 7개다. 이제 13개의 증거와 질문이 남아있다. 스무고개 탐정은 목록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보았다. 너희 세 명에게도 각자 부탁할 일이 있어. 일단 다이는 지금처럼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증거 목록 만드는 일을 도와줘. 이렇게 누군가가 정리해 주어야 한눈에 보고 쉽사리 추리할 수 있으니까. 스무고개 탐정은 다이와 얼굴을 마주본 다음 명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라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이 조사할 내용을 쪽지에 적어 명기의 손에 쥐어주었다. 명기는 쪽지를 펴보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스무고개 탐정은 마술사를 보며 농담을 했다.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의 조수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지? 대결에서 자신을 이겼던 탐정의 조수는 자존심상한 일이니까. 마술사는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마술사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마술사가 별 수 없다는 듯 웃으면서 대답했다. 조수는 할 수 없지만 친구로서 도와주는 일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스무고개 탐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술사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마술사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 정도라면 쉽지. 마술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스무고개 탐정과 명기와 다이와 마술사는 다같이 박쥐버거 밖으로 나갔다.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건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의지가 솟아났다.